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이제 과학부 입시 일정, 그다음에 저희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형 단계는 일단 첫 번째 서류 제출이 되겠죠. 지금 8월 말까지 서류 제출 기간이 잡혀 있죠. 그래서 제출되는 서류로는 학교생활기록부 2 고입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사추천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류 제출이 끝나면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에 혹시 여기 경기북가고 친구가 없죠. 서울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권의 세종하고 한성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면담은 일단 1차에 포함이 됩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이제 1.5배수, 2배수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 친구들만 대상으로 면담이 진행되는데 서울권 가고는 100% 다 면담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 때는 서류 심사 내용, 그 다음에 서류 내용 진위 여부 확인을 하는 면담이 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면담, 그리고 2차가 이제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면접은 그냥 구술 시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창의성, 인성평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이런 일정으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류 부분에서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지금 나이스 들어가서 보시는 생활기록부하고는 발급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급되는 거랑 차이점을 좀 생각하셔서 생활기록부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2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서 제출할 때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재형 기록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제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과 성취도를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과거는 제출이 될 때 모든 과목에 다 성취도가 다 들어갑니다. 원점수는 삭제되는데 A, B, C가 전 과목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C가 있다, D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수학, 과학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뭐 E가 있다, D가 있다 이런 걸 일단 배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이 A냐 B냐 요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과거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가 2인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역사 같은 데서 B 있는 친구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수가만 전부 봤을 때도 한두 개의 수가에서 B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알림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다른 학교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학교 알림에서 매년 공시되는 자료를 보면요. 그 학교의 그 학년의 그 학기에 A, B, C, D 받는 친구들의 등급, 그러니까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그 퍼센트가 학교별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가 넘게 A를 받고 있고요. 좀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7점 몇 %까지만 A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D가 일단 절대적인 등급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도 그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의 서류만으로 학생들이 일단 뽑지 않고 면담까지 거치고 나서 학생들을 뽑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류는 이제 교사 추천서 부분이 되겠죠. 이거 이제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여태까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선생님들이 좋게 써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수학 또는 과학 선생님이 수학, 과학에 대한 학습 역량 부분을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물어서 인성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합 의견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로, 그 다음에 수학, 과학 각각의 탐구활동 내역, 자기도 학습 내용, 그 다음에 인성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독서 3권이 추가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일단 들어가는 사항들은 성취도 당연히 학교 성적에 대한 ABC 등급을 보겠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 어떤 거 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서 각 과목별로 학기마다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원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데 거기다 부가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성취도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써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면담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학기 말에 학년 말에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종합 의견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과거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 생활기록부의 독서가 빵권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권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면담 때 이 친구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왜 생활기록부의 독서가 빵권이었니? 그러면 네, 어떤 또 핑계를 대겠죠. 그러면 너 인상 깊었던 책이 뭐가 있었는데? 라고 해서 거기 또 잘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는 100% 이것만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면담 때 친구가 대답하는 걸 들어보고 그걸 반영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사 추천서 항목으로는 수학 또는 과학 선생님 한 분이 교과 영역에 대한 걸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라고 수학적인 모습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이 학생의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 및 인성 영역 부분도 마찬가지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이 친구의 인성 영역이나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권장은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학 또는 과학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거 이걸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분만 접속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합 의견 해가지고 이 친구의 추천 정도를 1부터 5까지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영역은 진로 탐색 활동, 진로 분야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이런 꿈을 왜 꾸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로, 목적과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쓰게 되어 있고요. 과학탐구와 수학탐구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수학과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 부분은 뭐 배려, 나눔, 협력, 그다음에 규칙 준수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과고만 독서 부분이 3권 추가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별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보면 맨 처음에 인적 확적사항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출결사항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는 출결사항이 엉망인 친구들도 거의 그냥 합격했습니다. 왜냐면 뭐 줌 접속이 안 돼서 그게 미인정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친구들 거의 없기 때문에 출결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전국 자사고라든가 이런 데랑은 좀 다르게 정성평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무단결석 몇 번이면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과거는 그런 감점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냥 학교 전반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면담 때 본인이 왜 결석을 했는지, 조퇴를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명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상 경력은 100% 안 들어갑니다. 경기하고 인천은 고임용으로 해서 한 학기당 하나씩 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세종하고 한성은 모든 수상 경력을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 과탐투라든가 이런 거 나가가지고 뭐 수상을 했다. 그다음에 뭐 독서활동대회에서 나가서 수상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내용을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에다 녹여 쓰면 되니까 그런 활동을 했던 건 전 되게 좋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서류상으로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있는 친구를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 추천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써줄 수는 있겠죠. 객관적으로 뭔가 했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에 보시면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봉사활동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뭐 일반고를 진학하기 위한 봉사활동은 몇 점을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목고는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동아리 활동은 기왕이면 수학, 과학 동아리를 했으면 좀 더 낫다. 그러면 면담 때 그걸 질문받을 확률이 높은 거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아리 활동은 수학학 있는 게 좋고요. 없는데 이 친구의 꿈이 공학자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물어봅니다. 너 중학교 때부터 꿈이 공학자였는데 과학 동아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잘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생각 없이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학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그쪽으로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걸 예상해서 준비를 잘 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 부분은 아예 삭제가 돼서 안 들어갑니다. 희망 분야가 있고 그 아랫부분에 학교에서 뭐 적성검사를 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 희망 분야 학생이 적어낸 희망 분야는 삭제돼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물리학자였는지
아니면 뭐 의사였는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요. 그런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교과목 선생님들이 세부능력비 특기사항 또는 진로활동 그 부분에다가 이 친구의 꿈을 좀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일단 과거는 이 친구가 의대를 간다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안 뽑습니다. 들어가서는 그건 학생이 뭐 꿈이 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교사 추천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안 봐줘 라고 얘기를 하고 각서 까지고 일단 쓰고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뽑을 때 자체는 이 친구의 의향을 봤을 때 의사가 목적인 것 같아. 그럼 무조건 배제하고 뽑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거 안에서도 의대 쓴다는 친구들을 솔직히 반기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나는 의대 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과거 안에서도 의대에 관련한 친구들은 상위권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아요. 그리고 3학년 마지막 가가지고 저 의대 갈래요. 그러면서 장학금을 토해냅니다. 그럼 그 장학금은 그냥 아무도 못 받고 끝나버리는 장학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싫어하죠. 제가 아니었으면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부터 밝혀서 그런 장학금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 끝까지 꽁꽁 싸매고 숨기고 있다가 맨 마지막 가서 그렇게 터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간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서 도움은 줍니다. 네. 어쨌든 1등 친구가 의대로 빠져야 2등 친구가 서울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쓴다 그러면 도움은 주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절대 의대를 가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로활동 분야의 희망 분야는 삭제되지만 내용 중에 의사라는 말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는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1학년 때 있다. 그러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2, 3학년 때 꿈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면접관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킨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째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원점수 삭제됩니다. 이 친구가 89.5를 맞아서 A가 됐는지 100점을 맞아서 A가 됐는지는 원점수가 삭제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 평균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평균이 80점인지 40점인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 단순히 그 알파벳만 보고 학생들을 평가한다. 하지만 A, B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학교마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영재형 기록사항은 전부 다 삭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 반영은 무조건 수학, 과학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 학기 해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1단계 합격한 친구들 대상으로 생활기록을 한 번 더 제출하게 되고 그때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기보다는요, 출결을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과거 합격해버렸어. 그러면, 붙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결석,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수 많았습니다. 어차피 합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3년 전인가 4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말에 합격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학기 때 출결이 왜 이래? 그랬더니 뭐 알고 봤더니, 합격을 한 다음에 막 해외여행 다니고 해서 출결이 엉망. 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밝혀져서 뭐 법원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다 져가지고 퇴교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담 때 여기서 질문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교 활동 사항을 보시면 주제 선택 활동과 동아리 활동 부분이 있고요. 독서 활동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독서 활동 부분은 빵건이어도 상관없는데 기왕 적혀져 있었으면 수과학 쪽 또는 진로 쪽이 적혀져 있으면 본인이 면담을 하면서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좀 더 편하겠죠. 얘기하기가. 1학년 때 제가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이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멘토로 이런 분들을 삼았고 그분이 쓴 이런 책을 읽어서 목표를 뭐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객관적 자료가 되는 생활기록부에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다. 학생이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니고 독서는 빵원인데 진로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들을 어쨌든 그만큼 설득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은 학년 말에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건 없습니다. 일부 학교들에서는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적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제출할 때, 두 번째 제출할 때 3학년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전에 또 마감을 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네. 이게 뭐 교육부에서 어떻게 딱 끊어라, 그거는 무조건 학년 말입니다. 근데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마다 조금씩 앞당겨서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서는 어쨌든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3학년 때 거는 반영 안 할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3학년 1학기 시험을 다 본 상태에서 여름방학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취도 부분 아래쪽에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엔 3학년 2학기 부분, 3학년 1학기 부분이 비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게 여름방학 되기 전에 마감이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서 그걸 적어주신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다 삭제하고 제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학교마다 막 혼선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세요. 저희가 알아서 지울게요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과거에서 반영을 한다 안 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걸로는 자기네가 블라인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데 막 학교에다가 왜 우리 아이만 없어요 이렇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제가 요거 하나 1, 2학년 거 친구를 갖고 왔는데요. 담임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더 좋게 써주세요. 내용을 보면 여기에 뭐 대화로서 웬만하게 잘 해결하고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줌,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죠? 그다음에 맡은 일을 성실히 처리하여 예의 바르고 급한 일에도 당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하여 어쩌고 저쩌고 관리해 나가는 태도를 갖고 있음.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잘 써주시거든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 네. 교사들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음, 학업 의지가 강하고 성취도 수준이 높으며 두루두루 선박한다. 뭐 이렇게 다 잘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부분은 되게 그냥 쉽게 잘 써주셨겠지 하고 대충 읽고 넘기는데, 네. 근데 면담을 가게 되면 면담을 보는 면접관들이 좀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의욕이 앞서 경쟁심이 강하거나 자기중심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음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 인성 부분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그거를 뭐 극복 또는 성장했다라는 부분을 자기소개서에다 미리 써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유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대충 읽고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모른다 뒤에는 또 좋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대충 읽어보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 면접관이 너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는 꼼꼼하게 읽어둘 필요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어쨌든 지금 3학년 1학기가 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련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밑바탕이 되는 자료. 여기서 내가 뭘 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고 부족한 게 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명거리들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더 이상 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은 접어두시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정독하고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기 때문에 출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 과목이 갑자기 뭐 CD 이렇게 떠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과거는 2차 시험을 보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한 번 더 내기 때문에 2차 시험 점수가 웬만큼 딴 친구보다 높으면 전 과목 솔직히 2를 깔아도 뽑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하고 엇비슷한 점수를 얻었다 2차 때 그러면 그 다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내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내신도 챙길 수 있는 만큼 좀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전 과목은 아니고요. 수과만 3학년 2학기 때는 무조건 A가 뜰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 항목입니다. 10개 항목 중에 제가 몇 개만 갖고 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학습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중요한 학습 개념들을 파악하고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서술형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A예요, B예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해요, 못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잘 참여를 하는지, 질문들을 잘 하는지, 학습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로 그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10% 안에 드는 것 같아요, 20%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상위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쨌든 좋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한 4년 전, 3년 전 그때까지는 교사 추천서의 의미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친구를 중으로밖에 못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 만남의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교사 추천서는 거의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평가 보류에 받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줌으로 수업했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윗부분에 체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성 항목입니다. 이 부분이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가지고 반영해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수학과학 선생님들이. 그래서 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꾸준히라도 솔선수범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상대평가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수학과학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학과학 선생님이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래서 예전에 한 친구는 수학 선생님한테 자기소개서를 뭐 첨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교사 추천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자기소개서는 봐줄 수 있어 라고 담임 선생님이 나서신 거죠.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뭐 글을 쓰는 거니 본인이 봐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내용은 어쨌든 수학과학인데 그러다가 그 선생님하고 교사 추천서를 써주는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조금 신경전이 벌어진 거죠. 서로 자기가 봐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고쳐와 A라고 고쳐와 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B라고 고쳐와 이렇게 막 의견도 갈리고 그래서 한 친구가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수학 또는 과학 선생님이라 담임 선생님의 의견은 전혀 반영 안 하고 본인이 작성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합의견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쭉 보시면요.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저 과거 쓸 건데 교사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았어. 일단 열심히 해봐. 내가 잘 써줄게 라고 흔쾌히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직 너를 잘 모르니 너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갖고 와봐. 그러면 네가 했던 활동들을 내가 평가를 해보고 너에 대한 추천 정도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기소개서 먼저 그러면 써갖고 와봐. 그럼 네가 쓴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친구는 이런 영역에서 뛰어난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단 자기소개서는 내일까지 써갖고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써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교사 추천서 양식 보고 네가 교사 추천서 써갖고 와봐. 그럼 내가 그거 참고해서 써줄게.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건 다른 선생님한테 가볼래? 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실질적으로 계십니다. 지금 혹시 교사 추천서는 다 말씀을 드린 상황일까요? 선생님 정해서? 아직 있을까요? 이게 조금 늦으면 늦을수록 조금 안 좋은 게 선생님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써보신 분이 있고 학교에 과거 추천서를 써보신 분이 있고 안 써보신 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 성향에 따라 친구들이 좀 잘 달라붙는 선생님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리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과거를 20명 쓴대 20명이 한 선생님한테 몰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나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늦게 가면 미안한데 난 이미 10명의 교사 추천서를 부탁받았어.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으니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아니면 대놓고 난 너 모르니까 딴 사람한테 가봐 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사 추천서는 이제는 좀 빨리 부탁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성 영역 때문이라도 담임 선생님한테도 저 이번에 과거 지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과거 원서 접수는 8월 말일까지입니다. 근데 학교 방학이 7월 중순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빨리 써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 입력은 8월 말까지인데 방학이잖아. 그지? 나 방학 때 여행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네가 나한테 자기소개를 갖고 와야 내가 갖고 있다가 8월 말까지 온라인 입력을 해줄 수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하고 갖고 오면 내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 그죠?
8월 중순에 계약을 할 거니까. 그리고 말일까지 접수라. 그죠?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 갖고 오면 그걸 내가 다 보고 그 다음에 교사출전서를 작성하기 힘드니 그러니 방학하기 전에 써갖고 와. 이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제일 골치 아프기는 해요. 네. 왜냐면 친구는 어쨌든 한 번 쓴 거 가지고 그냥 안 놔두고 8월 말일까지 계속 수정이라는 걸 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솔직히 비교해서 조금 내게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주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주제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교사추천서 내용에다가 어떻게 400자를 채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자기소개서를 바꿔버리면 선생님의 의견과 나의 자기소개서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대놓고 잘 모르니까 네가 써갖고 봐, 내가 참고해서 써줄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그 프린트에다도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한 학생의 실제 수학 자기소개서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학교 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배웠는데 요거를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따라서 공식들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일부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공식을 증명을 해보면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따른 다른 공식들을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증명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꽤 잘 썼던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라서 제가 예시로 일단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800자 분량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내용 안에는요.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내가 여기에 왜 관심이 꽂히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들하고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덧셈 뺄셈 하면 돼가 아니고 직접 세어봤더니 라든가 뭔가 남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개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될 거야 라고 우기거나 이러면 수학과학적 논리적 사고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글이 서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 친구가 그걸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자기소개서 주제가 덧셈 뺄셈이었다면 덧셈 뺄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곱셈이라는 걸 깨우치게 되었고 그래서 곱셈이라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나의 능력이 어떻게 성장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실험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험 보고서 형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실험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고 오류는 뭐가 발생했었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뽑아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딱 실험 보고서죠. 거기다 맨 마지막 줄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실험 보고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실험 보고서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옛날 이름이 자기개발 계획서였습니다. 과거에서. 그게 입학사정관제로 바뀌면서 자기소개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개발 계획서라는 명칭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 목적에 맞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출석면담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출석면담의 일정은 9월 3일부터 9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주에 원서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학생별로 너 맨날 몇 시에 와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3일, 늦으면 10월 31일 날 면담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이건 이제 같은 학교 친구들을 같은 날 대부분 다 부릅니다. 근데 한 학교에서 만약에 20명, 30명이 쓴다 그러면 뭐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같은 날 학교 학생들은 그날 부르는 게 원칙으로 운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쭉 30분 단위로 친구들 쭉 나열해 놓고 그날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는 상대평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생각평가가 되니까 나보다 잘 쓰는 애가 붙으면 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목동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매년 한 학교에서 과거만 10명 이상씩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외곽적으로 빠지면 한 학교당 1명 갈까 말까 한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교 내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만 다른 학교랑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뭐 우리 아이가 쓴 친구들 중에 한 중간이야. 그래서 불안불안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담이라는 건 공통 질문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본인의 생활기록부,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니까. 2차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라 거기서는 바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질문 자체가 조금씩 학생마다 다르다. 그래서 개별 평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 형식은 학생 1명과 면접관 2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 1분, 과학 선생님 1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면담 시간은 30분 동안 한다. 그리고 내용은 서류 확인하고 그다음에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설명회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설명회를 가시면 과거에서는 절대 우리는 교과 질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생활기록부에 했던 것들, 동아리 활동이나 세분능력 특기사항 이런 거 했대 라는 것들을 진짜 했는지 확인하는 거.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했어 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친구가 한 건지 확인. 이렇게 질문을 한다 라고 과거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교과 과정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선행 과정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교과 관련 내용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주요 확인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한다. 생활기록부를 가끔 보시면요. 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마다 꼭 맞춰서 써주시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요. 근데 중학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상당수 많습니다.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서 A조가 했던 거, B조가 했던 거, C조가 했던 게 있으면 고등학교는 A조, B조, C조의 내용을 각각 선생님들이 신경 써주시는 반면 중학교는 A, B, C가 한 걸 뭉뚱그려서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A조였는데 C조의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보죠. 너 이때 이거 했다는데 맞아? 근데 저는 그 동아리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래버리면 생활기록부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생활기록은 믿을 수 없는 생활기록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던 활동도 내가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A, B, C가 다른 활동을 했더라도 그 동아리 내에서 발표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 조가 했던 활동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친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교과 내용 이해도 점검. 세분영비 특기사항이 아까 제가 단원별 학습 목표가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보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학교 그냥 교과 내용이죠. 자기소개에서 상관없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세분명비 특기사항을 일단 중심으로 꼭 거기 있는 것만 물어보는 건 아닌데요. 눈에 띄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심화학습 정도도 물어봅니다. 친구 수학 선행 어디까지 했어? 저 미적분까지 했는데요. 그래? 미분이 뭔데? 적분이 뭔데? 함수 하나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미분 직접 해볼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친구는 30분 면접 시간 동안에 과학 질문은 하나도 못 받고요. 수학 미적분에 대해서 수학 선생님하고 30분 동안 하고 끝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붙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설명에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네, 선생님마다 어디에 중점을 주는지 좀 조금씩 다릅니다. 면접관마다. 그래서 선행 부분도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라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 정도는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개념 정도로 물어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고별로 질문의 특성이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딴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자기소개서만 물어보는 면접관도 계시고요. 생활기록부만 물어보는 면접관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학교 교과 과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0분 동안 미적분만 했다라는 친구처럼 네, 교과 과정이 아닌 선행 과정에 대해서만 네, 확인을 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면접관도 계십니다. 물론 다 골고루 물어보는 면접관도 계세요. 네. 그래서 어떤 면접관이 걸릴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골고루 준비를 다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친구가 갔다 와서 복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했던 친구고요. 면담 날짜는 9월 20일 날. 그래서 이 친구는 네,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을 써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2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4개의 방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방까지 동시에 4개의 방이 면접방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학 선생님은 얼굴은 긴 편이고 눈, 코, 입이 중앙에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안경은 안 끼셨대요. 그리고 과학 선생님은 순하게 보였고 안경을 끼시고 머리는 파마하신 그런 면접관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4번 면접관 중에는 키가 2m 정도나 되는 분이 계시기는 했대요. 그리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수학들만 하나 대답 못했더니 못마땅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친구가 일단 후기를 남긴 거고요. 어떤 질문을 받았니? 라고 복기를 해보면, 면접관이 자기소개서 위주로만 물어볼게요 라고 맨 처음에 이제 눈을 띄었대요. 그래서 학교 어때요? 좋지 않나요? 그리고 밥은 먹고 왔어요? 라고 물어보고, 일단 9시 40분에 첫 타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왔어요? 물어보고요.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수사연구원이라는 직업이 꿈이라고 적혀 있는데 동기가 있니? 어떤 매력에 끌렸니?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 부분에서는 니들인 반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중학교 과정이 아닌데 어떻게 얼마나 이해했니? 유학 한번 해볼래? 중학교 때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아? 아 그래? 그러면 영양소 6종류 한번 말해볼래? 그 중에서 검출할 수 있는 거 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비례용용 원리가 뭔지 알아요? 실제로 영양소 검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니? 아니면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었니? 가열한 다음에 온도가 무엇이고 열은 무엇인지 아니? 이건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선생님이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서 기상 질문을 좀 할게. 기단이 뭐니? 전산이 뭔지는 알고 있니? 전선 종류 4가지 말해봐. 한랭전선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는 화학 내용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런데 지구과학 내용을 추가로 중등과정에서 질문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하 같은 거보다 확률이 훨씬 더 어려울 텐데 이 주제로 자소를 썼네. 그럼 확률이 뭔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질문을 했고요. 확률은 퍼센트나 분수로 나타내잖아. 그러면 분수에서 분모는 뭘 나타내? 분자는 뭘 의미해? 몬티오렐 딜레마에서 분모는 뭘 의미하는 거니? 분자는 뭘 의미하는 거니? 조건부 확률의 분모는 뭘 의미하니? 분자는 고혈압이라는 게 질병의 기준이 뭐니? 비행사들도 훈련할 때 압력센 거 체험하지 않나? 그것도 질병이니? 그러면 유전적 고혈압 발병률을 계산할 때 분모는 뭐였니? 썼습니다. 이 친구는 수학 주제 자체가 몬티올을 가지고 썼던 거예요. 문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동차 1대가 있고 나머지 2개는 꽝이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TV쇼에서 했던 트루먼쇼였나? 아닙니다. 아무튼 그 몬티올 딜레마라는 걸 주제로 썼던 거고요. 그래서 확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집안의 유전병에 대해서 지금과 이력 조사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나한테 이 유전병이 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혈압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집안 이력을 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고혈압 발병률 계산할 때 부모는 뭐였니? 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가지고 쭉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작도 어떻게 하니? 볼록사각형과 오목사각형의 차이점은 뭔데? 사각형의 한 대각선으로 2개의 삼각형이 나누어지고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각각 A, B 다른 대각선으로 나눠진 거 C 들어갈 때 4점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세워보렴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 2개는 중학교 교과과정에 나옵니다. 2학년 2학기 때 나오죠. 실제 작도도 해보고 증명도 다 해봅니다. 근데 요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각형을 가지고 무게중심 얘기를 안 하거든요. 중등과정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등과정을 벗어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는 확률 부분을 쓴 거고 교과 질문으로는 기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과거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게 진짜 이 친구가 한 건지,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했다면 이 정도 교과 내용은 알겠지라는 걸 질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 근데 질문은 기하 이렇게 질문을 했죠. 전혀 생뚱맞은 단어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설명회 때 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년 설명을 드리는데 과거 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준비 안 하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성 내용은 인성 자소서 쓴 내용이 뭐니?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생활교육부에서 학급회적인 학생의 동아리 경험 몇 번이나 있니 하면서 힘들지 않았니? 이런 내용들을 질문받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면담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대답한 것 중에서도 또 꼬리 질문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교과 내용 때문에 제가 다른 친구에 받았던 질문을 갖고 온 겁니다. 제곱근의 A와 제곱근의 차이가 뭐니?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되는 거 어떻게 증명하니? 이건 중3 때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데 네, 증명까지는 교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하니? 라는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나오는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함수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에서 고일 과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BC가 음수일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양근, 음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꼭지점 위치가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교육부 책 중에서 하나만 설명해 볼래? 회장을 3년 동안 쭉 했었는데 왜 뽑힌 거 같니? 그 다음에 과학전 시간에서 어떤 실험을 진행했니?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어떤 실험을 했었니? 평소 탐과 공부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던 내용이 있고요. 요 두 개는 담임 선생님의 의견, 종합의견란에 이 친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가 증명해봐 라고 면접관이 질문을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 너가 똑똑하다고 교사 추천서에 써져 있더라. 그럼 그거 네가 나한테 설득을 한번 시켜봐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내용과 교사 추천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과 내용도 상당수 많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뭐 서울권과학에서는 두 번째 단계이긴 한데요. 수직 면접은 1차로 1.5배수의 학생들이 합격 발표가 난 다음에 그 2주 뒤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2일 오전조와 오후조가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고요. 일부는 오전조, 일부는 오후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인근 지역이 오전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외곽 지역이 오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조가 다 끝난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조가 다 들어가고 나면 오전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문제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같은 문제로 보거든요. 오전, 오후조가. 근데 지역적 차이고 오후조라고 해서 유리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면접관이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 한 분, 과학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나온 감독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담 시간은 마찬가지로 30분이 진행됩니다. 면접 시간인데 30분 동안 문제 해결을 합니다. 고민방이라는 데가 있고요. 학생들이 프린트를 받습니다. 그럼 그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고민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문제를 막 풀어요. 그리고 푼 문제를 가지고 옆방으로 이동해서 면접관하고 같이 7분 동안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보고 채점해가지고 몇 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시험은 아니고요. 그 시험지를 가지고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하고 이유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 사용하는 면접 평가지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항목별로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 대답하면 몇 점, 두 개 대답하면 몇 점, 뭐뭐가 들어가면 몇 점, 뭐뭐가 빠지면 마이너스 몇 점 이런 식으로 채점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7분 동안에 면접관들이 다다닥 체크를 해가지고 학생 점수를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분 동안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권 문제가. 그래서 일부 친구들은 맨 마지막 문제는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은 수학 문제 해결을 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인성 영역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술 능력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언변력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약간 특기가 있어가지고 말할 때 되게 버벅이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합격했습니다. 뭐 되게 떨어가지고 막 다다다닥 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면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푼 걸 가지고 설명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수는 총 4문항, 큰 문항으로 4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소문항으로 2문제에서 3문제씩 이렇게 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12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수학과학 인성 이렇게 되어 있다. 수학과학 인성이라고 했지만 이것들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융합적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내신 기출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내신 기출문제에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각각의 가전도구들이 나와 있고요. 전원하고 연결한 이런 회로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일단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 25년도 과고 기출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설계도를 한번 그려봐. 그래서 그게 병렬로도 그릴 수 있고 직렬로도 그릴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 24년도에는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가정집에서는 병렬, 여기서는 직렬 구조, 이렇게 해서 병렬과 직렬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빗대서 우리 신체 내에서 그러면 직렬로 연결된 거, 병렬로 연결된 것들을 어떤 걸 찾을 수 있는지 해서 생물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과목별로 융합해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수학과학 또는 각 과목별 특징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수학, 과학 합쳐서 나올 수도 있고, 과학에서는 뭐 물리지학, 물리생명, 뭐 화학생명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 작년 또 올해 1학년 기출 문제입니다. 안개 제거 장치와 그다음에 솔방울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딸린 문제들이 이 안개에서 뿌려진, 안개 제거기에서 뿌려진 이 물질에 따라서 주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솔방울이 오므러들고 그다음에 뭐 펼쳐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천연 가습기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것들 뭐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실제 뭐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들에서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권 문제는 아니에요. 그림이 주어졌는데 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복원 작업 중에 재료가 섞였더라. 그래서 혼합물 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시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온실효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친환경 건축물의 일종인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서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요. 제시문 자체를 보시면 농장이 있고 작물이 있는데 유전, 생물 쪽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밭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밭에 대해서 1:1 비율로 수확을 하려면 어떻게 심으면 되는지를 제시하여라. 그래서 분할 문제죠. 수학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2번 문항은 유전자가 이렇게 될 때 그 표현형의 비를 각각 제시하시오라고 하면서 생명화학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학과학적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적 사고력문 따로 묻는 건 없느냐? 그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권이긴 합니다. 대구인가 아마 제가 거기서 따온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내부에 있는 삼각형이 돌아가면서 그리는 궤적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냥 수학 문제로 딱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교과과정에 딱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겁니다. 평균과 중앙값이 얼마고 최빈값이 뭐고 그 다음에 편차와 절대값이 얼마인 카드들에 대해서 경우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 세종한성가고 4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4번 문항은 그냥 딱 봐도 수학 문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죠. 1번 문항은 종이접기에 관한 질문 이 나왔습니다. 종이접기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해서 실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문제가 나오고요. 수학적 지식만을 그냥 묻는 것 같은 질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몇 년간의 기출 성향을 봤을 때는 하나의 질문에서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친구가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것들은 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평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 라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뭐 과학동화라든가 수학동화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봤던 친구면 내용은 한 번쯤 접해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솔방울 문제도 천연가습기 이 문제도 과학동화에 실제로 실렸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뭐 그걸 안 봤다 그래서 꼭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닌데 느끼는 게 좀 다르잖아요. 심리적으로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자기소개서일 겁니다. 8월 말까지 자기소개서가 완성돼야 입력을 해서 원서 접수를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석면담 대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내가 쓴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생활기록 활동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너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야? 라는 독서 질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읽었던 책들 중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2차를 합격해야 되니까 수직 면접 대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직 1차도 합격 안 했는데 2차 대비를 벌써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1차 발표가 11월 달에 납니다. 그리고 2주 뒤가 바로 소집 면접이에요. 근데 서울권은 그것도 2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뒤에 바로 소집 면접이라는 걸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짧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되는 거 보고 준비할게요. 그러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큰 힘은 안 들이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하게 조금씩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기소개서를 저희는 일단 무조건 점검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써갖고 온 걸 담당 선생님들이 1대1로 붙어서 다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구들은 과학 쪽 진로가 좀 많기는 해요. 수학 쪽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 선생님이 진로 영역과 과학 영역에 대해서 친구하고 1대1로 붙어서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주시고요. 수학 선생님들은 인성 부분하고 수학 탐구 영역에 대해서 1대1로 붙어서 자기소개서 지도 첨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생들 이제 저희 학원을 안 다니시는 친구들은 7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한번 써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작성 요령에 대한 특강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로 부모님들이 좀 힘드시면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3회에 걸쳐서 첨삭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일단 다 스스로 써야 됩니다. 저희 특강을 듣든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든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100% 스스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면접관 앞에 가서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는요, 면접관들 중에 대충 읽고 들어오시는 사람들도 솔직히 계십니다. 수백 명의 친구들 다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물어봤을 때, 너 자기소개서 내용? 선생님 뭔지 알겠어. 요약 한번 해볼래? 그죠? 자기가 쓴 거면 요약이 좀 더 쉽게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처음 생각 단계가, 나 이런 내용으로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테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거의 써주다시피 한 자기소개서라 그러면 요약 정도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스스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괜히 겉만 번지르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대학 수학에 있는 내용들, 고등수학 과학에서도 뭐 어려운 내용들 이런 걸 주제로 잡아가지고 써버리면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것들 안에서 주제를 잡아서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블랙홀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다른 주제였다가 그 주제가 너무 쉬운 것 같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평소에 블랙홀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써보겠다라고 이제 블랙홀을 썼는데 블랙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해서 그냥 공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책 찾아보면서 공부했어요. 이걸 자기소개서 쓰면 그거는 탐구활동이 아닌 게 또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저 또 못 쓰겠어요. 그래서 또 주제를 또 바꾸고 주제만 방학 동안에 계속 바꾸다가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막 급하게 써가지고 제출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주제를 좀 잡아서 생각해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 챗GPT 많이 쓰죠. 그리고 챗GPT 말고도 뭐 AI 같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내가 뭘 한 것 같아 그럴싸하게 글 한번 써줘 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왜냐면 저도 해봤어요. 저도 친구들 이제 첨삭을 하다가 어떤 친구는 돌렸는데 뭐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썼어 그랬더니 돌렸대요. 그래? 그럼 저도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돌렸더니 그럴싸하게 잘 써줍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챗 GPT나 이런 AI가 써줬다는 걸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는 지금 대학부설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은 뭘 쓰신대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생들이 내는 그 제출하는 과제들 이게 챗GPT를 돌렸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막 해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디는 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근데
이게 유사도 검색이라는 건 반드시 하거든요. 과거대에서도. 그 유사도 검색이라는 건 국회도서관에 있는 전부 다 돼 있는 뭐 대학교 석사, 학사 논문들부터 해가지고 그죠? 각종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거기 어디서 다 거의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문이 있는 책들에 대한 내용이 네,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가지고 그게 70%인가 이상이 되면 네, 표절 판결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얘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딱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챗 GPT도 자기가 생각해서 문장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계속 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서 네, 좀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는 챗 GPT가 거짓말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까지 지금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내용이 거짓말이면 어쨌든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챗 GPT가 나온 이후로 매년 조금씩 작년에도 어쨌든 친구들이 많이 쓰긴 했는데 애들스럽게 쓴 글을 학교에서 더 잘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군가 봐주고 그죠? 그래서 되게 논리 정확하고 논리 명확하고 이런 글들보다는 약간 어설프지만 이 정도는 얘가 진짜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요즘 과거다 저는 요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네, 쓰지 말고 네가 한번 직접 써봐.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런 전개 그런 것들만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고 고치고 첨삭받는 걸 계속 반복해서 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 면담 대비는 저희가 8월 31일과 30과 31일 토요일 그 다음에 9월 6, 7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일정표는 안 나왔고요.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2번 정도 해가지고 실전 면담을 진행합니다. 과거에서처럼 너 몇 시까지 와 그래서 몇 번방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 수학과학 선생님들하고 면담 진행해서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친구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생은 이날 먼저 집어넣고요. 빈자리가 있으면 외부생도 받아서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생활기록부하고 중등과정 기반, 중등교과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는 면담 대비를 진행할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8월 말까지 친구들이 원서 접수를 계속 하기 위한 자기소개를 계속 수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완성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7월 중순까지는. 그번 한번 써봤다. 그러면 그걸 이제 계속 수정할 거니까. 그래서 주제 바뀌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래서 생활기록부와 중등과정 기반으로는 면담 대비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는 8월 30과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정도 일단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실제로 친구들이 네, 면담하고 그 다음에 면접 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 앞에 이제 선생님이 계시고요. 네, 선생님들 대상으로 지금 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집 면접 대비는 저희가 7월 21일 날 개강하는 정규반부터는 선행제도를 전부 다 멈추고요. 기하조합, 창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도형 부분 해서 기하 파트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네,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들로 해서 종합 파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네, 창의 융합해가지고 이것저것 섞여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방학 동안에는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하면서 선행과정 멈추고 여기에서 집중해서 네, 3, 4주 동안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는 창의문제 해결력 강화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융합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네,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 정리하고 기출유사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7월 21일 날 시작해서 8월 16일까지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과구반은 8월 15일 날도 정상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학과학 프로그램 그 안에 전단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소집 면접 대비로 기하조합 창의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했던 진도 쭉 계속 나가면서 융합 문제 풀이하고 과목별 연계가 같이 나간다. 그래서 7월 21일자로 새 교재가 나가서 중등과정 심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이 교재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대비는 네, 창의 문제 해결력 특강으로 수학 시간에 특강으로 붙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매년 여름방학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보시면 기하조합, 창의수학, 그다음에 과고 특화 수업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자기소개서가 웬만큼 완성이 됐다 싶으면 소집 면접에 조금 더 힘을 주고 그다음에 출석 면담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 특화 수업은 다 자기소개서 첨삭 시간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일단 중심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특강 시간을 통해서 친구가 썼던 자기소개서랑 수정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걸 좀 확인했는데요. 처음 써갖고 온 건 아니고요. 너 학교에서 했던 활동 뭐가 있어? 라고 하고 그 봉사활동 내역을 봤더니 배식 도우미 활동으로 시간을 받은 게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조금 소설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게 중간 단계 정도 된 겁니다. 맨 처음에는 뭐 했어요, 어떻게 됐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 받았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글로 좀 어느 정도 다듬었을 때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걸 선생님들하고 첨삭을 통해서 조금 바꾼 내용들이고요. 요걸 제가 프린트에다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이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거는 일단 너무 애처럼 좀 쓴 부분, 이것도 물론 선생님이 첨삭이 좀 들어가긴 한 건데, 그리고 좀 아직 논리정연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다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들이 좀 들어가 있고 해서 그걸 좀 순화해서 좀 쓰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온라인 능력까지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진행되는 시크릿 특강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개요표 작성하는 것부터 이렇게 쭉 예시로 나와 있고 그것들 따라가면서 저랑 자기소개서를 한번 어떻게 쓰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안 다니시면서 혼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신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서 접수 이후에 이제 8월 말이 되겠죠. 8월 말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선행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나가게 됩니다. 선행진도 나가면서 동시에 출석면담 대비를 합니다. 출석면담 대비는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건 집단으로 수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요령 정도는 학생들 다 같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지만 각각의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종합의견 이런 것들도 다르고 자기소개서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서 접수가 끝나면 그 다음 주 정도의 학생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최대한 2번 정도는 미리 경험을 하게끔 하고 그 날짜가 나오면 그 학생 스케줄에 맞춰서 잡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친구가 9월 10날 나왔다. 10날로 잡혔다. 그러면 9월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잡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에 잡힌 친구는 2주에는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뭐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학생 기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따로 잡아서 개별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소집면접 대비는 이때는 금토일날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수금 수학이면 월수에는 선행진도 나가면서 출석면담 대비를 하고 금요일날에는 소집면접 대비를 합니다. 화목토 과학이다 그러면 화목에는 과학 선행진도와 출석면담 대비를 하고요. 토요일날 소집면접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석면담 대비를 했던 친구의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들이 지금 관리를 하시는 엑셀 비슷한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 9월 5일 날 이 친구의 자세는 7점이었고 논리는 9점이었고 중등과정은 8점이었고 자소서는 8점이었고 생기부는 4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것을 잘했다라는 걸 선생님들끼리 서로 면담하면서 적어놨다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초반 몇 번은 한 선생님이 쭉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야 이 친구가 다음번에 했을 때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들을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 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성격의 면접관들이 다 붙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하시는 분들도 성격이 다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은 되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어떤 선생님은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왜 이것도 대답 못해 막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온갖 선생님들 다 만나기 위해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 친구의 이력을 알아야 되니까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별로 쭉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시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전공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긴 합니다. 이 친구는 10월 9일 날 수학 과학 다 미참석, 면접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음, 그죠? 끝나고 집에 가서 줌으로 그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집에 가서 자느라고 줌을 안 들어와가지고 이날은 면접 대비를 못했다. 뭐 아무튼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스터디 카페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스터디 카페에 그 일정에 맞는 친구들의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일정 스케줄대로 뭐 누구 나와 해가지고 네, 면접 따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웬만하면 하고 뭐 급한데 그러면 네, 그럼 너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면접 대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집면접 대비 구술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1회차, 2회차, 3회차 문제를 하루에 3개 세트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득점과 평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가 하루에 네, 시험처럼 이렇게 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술로 진행하는 부분은 또 따로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성적표를 올 때마다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네,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자기소개서 집중한다. 그리고 출석면담 슬슬 시작한다. 그리고 원서조사 끝날 때쯤 해가지고는 소집면접도 조금 좀 힘을 써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특강은 당연히 방학 동안에만 하는 걸 거고 네네네. 정규 수업이라는 건 그러면 소집 면접 전까지 계속 정규 수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학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정규 수업은 7월 21일 날 개강을 해가지고요. 8월 16일 날 딱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여름방학 전에 했던 네, 프로그램처럼 선행진도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 선행진도 월수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월수에 선행진도 나가면서 네, 스케줄별로 그 나와 있는 친구들, 그날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출석면접 대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금요일 날은 소집면접 대비 요게 8월 16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학도 똑같이 네, 진행이 되고요. 그쵸. 네네네. 네, 똑같습니다. 방학 때는 특강이 12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에 종료가 되고요. 네, 친구들 쉬었다가 5시부터 네, 또 수업 시작해서 10시에 종료. 네네네. 네, 이 친구가 솔직히 말씀으로 영재교 대비를 했었는데 뭐 3차감이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탈락을 했다. 그 정도 되면 특강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네. 특강은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재원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저희가 빠른 친구는 12월 말부터, 그 다음에 좀 늦은 친구는 3월 달부터 자기소개서를 지금 쓰고 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을 하고 주제 잡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21일부터 들어오는 친구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한 달 만에 자기소개서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수업 시간에 보시면 제가 과거 특화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봐주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에 한 타임이 될지 그거는 이제 친구들 네, 상황을 좀 보고 진행이 되긴 할 건데 그 시간 내로 그 자기소개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따로 봐주는 시간 그 다음에 따로 봐주는 선생님을 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네, 그 특강은 네, 필수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나는 부모님들이 직접 봐준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만큼 부모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특강을 들으면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게요. 그 친구들은 따로 뺄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 매년 알아서 네, 학생하고 스케줄 조절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3회라면 되는데 네. 첫째는 김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 3회 다그 특강 시간이랑 다 겹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네. 가능한데 그래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그 친구들 계속 불러서 따로 오셨었습니다. 네, 아까 특강이 4시 반에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5시까지 쉬는데 그 친구들은 미안한데 선생님 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주제 정했어? 안 정했으면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이런 활동들을 그 시간에 계속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1회가 대면인 거고요. 나머지 2회는 온라인 첨삭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1회 대면 때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정할 건데 그걸 못 정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만 대면으로 어쨌든 주제 정하는 건 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네, 그런 경우에만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말이 3회인데 그냥 쓸 때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첨삭 이메일로 주고받거든요. 네, 그렇게 첨삭이 이루어질 겁니다. 한 가지만 네. 그 이게 방학이 끝나면 다시 선행진도로 들어가서 네. 선행진도를 가야 된다다가 네, 그래서 수학 기준으로는 선행 진도반이 지금 가장 낮은 반이 대수반이고 그 위로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네, 선행 진도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어차피 출석 면담이 내용 것들 개별적으로 저희가 꺼내서 친구들을 진행할 거라서요. 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 네, 친구들이 뭐 물원까지만 했어요, 물투까지만 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네, 반이 또 구성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점? 네. 기존에는 반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반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뭐 1인 1,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적당히 인원수 맞춰서 집어넣습니다. 솔직히. 네. 1인 반이 인원수가 별로 없다 그러면 1인 반에 먼저 배정을 하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방학 동안에 하는 활동들은 다 똑같습니다. 네, 조합기와 뭐 수준 차이가 솔직히 없거든요. 조합기와 창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활동들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8월 16, 17, 18, 19, 19일 날 8월 19일이 월요일인가요? 아무튼 그날 개강할 때 그 친구들을 반 배정을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수준에 맞는 반으로 다시 반 배정이 돼가지고요. 그때 반이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있던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 그쵸. 네. 그리고 나중에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도 지금 방학 끝나고 대수를 하는 친구가 있고, 뭐 수투를 하는 친구가 있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친구들 여기 다시 또 흩어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흩어지는 겁니다. 뭐 많게는 9명, 뭐 적게는 지금 4명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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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게 회차로는 그렇게 적어놓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차를 다 안 채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저희가 친구랑 계속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라 빨리 쓰는 친구는 솔직히 일주일만 해도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소개서 완성되는 데까지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네, 첨삭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네, 그게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세 번이 됐든 그냥 통째로 저희가 해서 수강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기간이 그 다음 주까지는 네, 그게 아마 원서 접수 그 전주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해놨을걸요. 그래서 원서 접수 맨 마지막 한 주 전에는 그냥 따로 하나 더 봐주는 개념으로 해서 그냥 회차로 3회로 나눠 놓은 거지. 그게 실제로는 뭐 컨설팅이나 이런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때 회차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친구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부분 이렇게 고쳐볼래? 그럼 만급한 친구는 그 다음날 바로 고쳐서 보내면 저도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첨삭해서 이 부분 조금 더 수정해보자라든가 네,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19일 날 그 19일 설명회를 꼭 들어야지 이거 자소서 특강을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주제 이렇게 잡아야 돼. 주제를 모르면 서점 가서 이 책 찾아봐. 생활기록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너 인성 부분 이게 약하네. 이걸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뭘 주제를 찾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저번 주에 안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딴 친구들 야 주제 뭘로 생각해봤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 데리고 제가 그날 2-3시간 동안 떠들었던 걸 다시 그 친구만 데리고 2-3시간 떠들면 나머지 친구들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은 네, 가급적 네, 참석을 해 주셔야. 근데 그날 뭐 영재원인가?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 영재원인가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근데 부득이하게 뭐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해본 적은 솔직히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도 제가 설명하는 걸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네, 설명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제공해서 그걸 다 보고 오는 전제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안 보고 오면 그냥 솔직히 저는 그날 왔을 때 미안한데 집에 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메일로 계속 첨삭을 주고받습니다. 선생님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세요. 수학은 대부분 다 제가 하는데요. 과학은 영역별 선생님이 붙으시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물리 선생님이면 그러니까 첫날 대면을 할 때 친구들하고 영역까지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영역이 어디야? 저 화학인데요. 그 다음 주부터는 첨삭을 온라인으로 화학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어떤 학생 물리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물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문서로 작성하십니다. 왜냐면 구글 문서에서 선생님하고 그 친구가 링크 공유해가지고 하면 선생님이 거기다 첨삭 바로 써놓으면 친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물리 선생님도 계시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좀 아니고 왜 옛날 사람이라 그냥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주고받아가지고 그렇게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조금 스타일은 다르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그죠? 구글 시트나 뭐 이런 구글 문서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메일을 보내면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네. 웬만한 거는 다 네, 영상 보충을 기본으로 하고요. 네, 문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으로 짬짬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이게 한 번 빠져버리면 저희가 5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영상 제공이 기본이고 네. 만약에 그거에 대한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네. 친구하고 30분 시간을 내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과학하고 관련된 뭐 그쪽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봐주시고 수학만 봐줄 수 있냐 뭐 이렇게도 얘기는 하시긴 하는데 스타일이 너무 달라져요. 네. 수학 첨삭한 부분과 과학 첨삭한 부분이 야 과학은 전개가 이렇게 되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수학은 뭐 전혀 다르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은 존댓말로 썼는데 수학은 반말로 썼니?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냥 같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쓰다 보면 서로 내용을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어쨌든 한 교무실에 계시고 과학팀이 따로 있어서 이 학생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과학은 뭘 썼어? 거기에 비해서 수학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네.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딩 쪽 쓰시는 생각하시는 아버님들 이 고집이 좀 그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솔직히 코딩을 저희한테 맡겨봐야 저희도 코딩을 몰라서 네. 요즘에 코딩을 한 3년 전까지는 자기소개서의 코딩 내용을 쓰면 학교에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 내용은 수학 탐구, 과학 탐구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과학은 순수 수학, 순수 과학이었는데 근데 작년에 네, 코딩적으로 써서 합격한 친구가 실제로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딩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머님도 네. 네네네네. 네네네. 이건 뭐 수학 선행 진도가 아니라서요. 네, 레벨이 높고 낮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얘가 덧셈 뺄셈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곱셈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덧셈 뺄셈 안 되는 친구는 못 들어오는 게 맞죠. 왜냐면 곱셈을 할 줄 알아야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데 지금 덧셈 뺄셈을 저희가 따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같은 과목이 기본입니다.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엇갈려서 듣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적은 처음이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애가 12시부터 10시까지 한 과목만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일을 바꿔서 듣는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생기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애도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딱 네? 작년에 한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 어머니가 딱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때 아 그렇겠구나라는 걸 처음 작년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자 그러면 애들이 아무 얘기 없이 했었어서 작년에 한 학생의 학부모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거 한 명밖에 없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 든 게 아 요일을 바꿔서 들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네, 같은 진도를 나갈 거라. 네. 그래서 그거 가능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 네,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있겠죠. 방학 특강을 듣는 친구하고 네,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가 다른 친구가 되는 거죠. 네, 애들은 또 그것도 있잖아요. 애들끼리 친해져서 야 너 이번에 뭐 어땠어 뭐 그렇게 학원 다니는 재미 중에 하나가 또 친구랑 같이.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과묵하고 혼자 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엇갈리면 특강 되는 친구와 네,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그건 학생의 성향에 따른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어머니, 네. 이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그 과학 같은 경우 네. 그 과목을 심학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그 심리질로 어떤 그 나가려고 하는 진도 어떤 양이 끝나는 건가요, 마무리가? 이어지는 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 있습니다. 과학은. 그래서 아까 제가 특강 부분도 수학만 좀 유독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과학은 진도가 정규랑 그냥 특강이 이어져서 외부생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특강을 외부생도 받거든요. 이건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네, 근데 과학은 이어지기 때문에 특강만 듣는다 그러면 일단은 뭐 한 절반 나가서 특강을 들었는데 그날 정규 수업 시간에 나머지들 나갈 거거든요. 근데 특강만 들으면 수요일 날 왔을 때 텅 빈 상태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생은 그래서 특강은 과학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한 권을 가지고 신유기 쭉. 지나고 나서 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과학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심학습이 계속되는 네. 네. 수학은 선행을 하고 과학은 심학습. 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기간 내에 한 커리를 끝낸다 그런 게 있는데 네, 과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화생지가 다 다릅니다. 네. 애들이 받아들이는 만큼 물리 같은 경우에는 뺄 수 있으면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백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원, 투하고 백해서 중등심화 해주고 원, 투 중요 내용 한 다음에 다시 백해서 중등심화해서 과거에서 잘 나왔던 질문들 그거 중심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갈 수 있는 만큼 간 다음에 다시 백하는 게 많아서 과학은 네, 그래서 어느 기간을 잡고 딱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수학은 딱 떨어지게 그 날짜 맞춰서 그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게 11월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10월 말이 3학년 친구들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저희는 파이널로 해가지고 월화수목 금토 수학과학이 그냥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수학과학, 화요일날 수학과학, 수요일날 수학과학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10월 말부터. 네, 그때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30일이면 출석면담 하는 친구들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고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 이때가 3학년 기말고사 기간 그리고 그 기말고사 기간은 친구별로 학교별로 다 달라서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규반 싹 다 없어지고 네, 파이널 프로그램으로 네, 소집 면접 실전처럼 하는 네, 그걸로 계속 돌립니다. 어머니는 질문 없으실까요? 여기서 듣고 있는데 방학 특강 수업이랑 이거랑 같이 보내주시나요? 정규반에 지금 현재 듣고 계신 수학학을 다 듣고 계실까요? 수학 듣고 있는데 수학 듣고 있고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들은 저희가 따로 빼가지고요. 네, 따로 챙겨줄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